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합니다. 백악관이 드디어 한 발 물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시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불과 48시간 만에 이 강경 대응 기조를 철회하고요. 유화책으로 급선회한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워싱턴 DC의 겨울 폭풍이 몰아치던 지난 주말 이 백악관에서 집무실에서 미네아폴리스 사건의 그 영상을 여러 차례 돌려서 계속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토요일 날 발생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영상을 본 건 이제 일요일 날 이제 계속 본 겁니다. 그 영상은 37살의 그 백인 남성 간호사로 알려졌죠. 이 알렉스 프레티라는 남성이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을 받다가 숨지는 그 당시 상황의 그 영상이었습니다. 당시 사건 직후에 그 백악관을 비롯해서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아주 완강하게 이 사망한 그 남성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 직후에 크리스티 놈 그 국토안보부 장관은 알렉스 프레티가 요원들을 공격하려고 했고 총을 소지하고 총을 휘둘렀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뭐 일종의 뭐 국내 테러다 뭐 이렇게까지 규정을 지었습니다. 또 백악관은 그 레빗 대변인의 입을 빌려서 프레티를 소위 말해서 암살 미수범이다, 뭐 요원들을 해치려고 하는 미수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그레고리 보비노 현장의 그 순찰 책임자죠. 그레고리 보비노 이 국경 순찰대장은 프레티가 단속 요원을 살해하려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단정적으로 막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그 빠른 시간 내에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만은 여하튼 굉장히 단정적으로 이 희생된 프레티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몰아붙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프레티의 잘못을 프레티 쪽으로 몰아가면서 이 악마화하려는 시도 또는 이제 뭐 그 총격을 가한 이민 단속 요원을 좀 보호하려는 시도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크게 본다면 이민 정책에 어떤 반발이나 분노에 들끓는 걸 좀 잠재우려는 시도 이제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 목격자들이 이제 찍은 영상이 하나가 아니에요. 뭐 이쪽 시각에서 찍은 목격자의 영상, 또 저쪽 각도에서 찍은 여러 디퍼런 각도에서 찍은 영상이 이제 몇 개가 계속 공개되면서 그렇게 계속 악마화하려는 그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좀 설득력을 잃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몇 번 이렇게 뒤돌려서 반복해서 본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점차 그 영상을 보면서 좀 불안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전언입니다. 결국 사건 발생 48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 이민 단속 작전을 축소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무차별적인 거리 단속 등 강경책을 주도했던 현장 책임자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장은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이미 미네소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이례적으로 발빠른 조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그럼 뭐 징계를 받았는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징계받은 건 아니다. 그와 그리고 자신들의 몇몇 요원들과 함께 다른 그 관할 지역으로 갔다. 단 이건 징계는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그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 이유는 뭐 몇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지만 우선은 그 영상을 보면서 알렉스 프레티가 요원을 공격하려고 했다라는 처음에 그 주장을 도저히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라는 어떤 이제 명백한 증거가 됐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확인한 셈이다. 영상을 보고서 이건 뭐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일단은 뭐 그게 제일 컸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강력한 우려가 계속 백악관들은 전달이 됐는데 거기에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전달을 했냐 하면 대통령님 지금 TV에 나오는 그 영상 나도 여러 번 봤는데 지금 TV에 나오는 그 영상 그 끔찍한 장면들이 잘못하면 대통령님의 다른 이민 정책의 어떤 성과들까지도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는 내부의 전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뭐 유타주의 존 커티스 의원 그리고 메인주의 수잔 콜린스 의원 등 이 공화당 소속의 다른 상원 의원들도 잇따라 우려스러운 의견을 속속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자 결국 민주당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
협력을 제안하면서 이 타협의 신호를 결국은 보냈다는 것입니다. 월드 주지사와 전화 통화를 했죠, 어제.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주파수에 있지 않느냐. 어찌 말하면 당신이나 나나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같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죠. 우리는 비슷한 주파수에 있다라면서 화해 제스처를 좀 취했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연방요원, 미네소타에 파견되어 있는 연방요원을 좀 줄이겠다, 감축하겠다라는 조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면서 서로 좀 그 우호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일단 다 첫 번째 통화가 잘 끝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백악관은 이때부터 이제 태세를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레빗 대변인의 입을 빌어서 이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요게 이제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도 미국인이 거리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전만 해도 그 알렉스 프레티를 막 악마화하고 뭐 범죄에 있는 것처럼 무슨 미수범이다, 뭐 총기를 갖고 휘두르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과는 어찌 보면 좀 180도 다른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백악관이 했던 그런 얘기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그 고위 인사들이 한 어떤 과격한 발언 등과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모습을 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결정이 그린란드에 관한 입장 변화라든지 또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떤 치고 빠지기식 뭐 그런 패턴의 연장선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뭐 그러면 이번에도 타콘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일단은 그 완화 국면으로 들어간다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조속히 미네소타가 좀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그 와중에도 추방당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민국이 이민 신청이 아직 심사 중인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청자들을 추방 재판에 회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제가 뭐 영주권을 신청 중에도 추방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반드시 영주권 신청 중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 합법적인 이민 서류가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추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이민 신청이 계류 중일 경우에는 합법 체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슨 그런 추방의 위험, 우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 같은 인식, 그런 어떤 관행도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뉴욕에 기반을 둔 이민 전문 변호사 라토니아 폼피라는 변호사는요, 이민국의 이민 신청이 계류 중이고 또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이민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민 법원에 출두하라라는 명령서를 받은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출두하라라는 건 뭐예요? 출두해서 거기서 추방 판결을 내려 추방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최근에 계속 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는 우리 로펌에서 영주권 신청이나 기타 이민 혜택을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추방재판, 그러니까 이민 서류가 계류되어 있던 와중에 갑자기 추방재판에 회부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라면서 그 때문에 새롭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까지 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폼피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기본적인 이민 신청 여러 가지 서류 합법 신청도 있지만 심지어는 영주권 신청 중에 있었던 사람도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 자기 사무실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또 지금도 그렇고 또 유효한 취업 허가서를 갖고 있고 또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체류가 허용된 그런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법원에 출두하라 그리고 추방된다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좀 충격적이다. 자기도 이민 변호사지만 참으로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폼피 변호사는 여러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과거 이민 신청이 한 차례 정도 거절됐던 이력이 있는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타겟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사유를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케이스를 분석하는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과거 한 차례 거절된 적이 있는데 이걸 다시 서류를 보충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다시 해명한다든지 해서 다시 신청된 그런 경우에
추방명령을 파이널리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눈에 띄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전에 진행을 했던 소위 결혼 기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전력이 있는 신청자들은 훨씬 더 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위장 결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의심을 받아서 한번 이제 거절됐는데 그게 아니라고 또 다시 보충하고 뭐 또 설명하고 이민 변호사 더 센 사람 데리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신청이 된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대상이 되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 현재 진행 중인 신청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민국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추방 판결이 나오면 즉각 추방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한인 사회도 조금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한인들은 계류 중인 신청이 있으면 추방으로부터 보호된다라는 기존의 어떤 그 믿음이나 기존에 쭉 내려오던 어떤 인식이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민권을 가진 분들은 이미 귀화 시민권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래서 박탈당할 수 있고 저래서 박탈당할 수 있고 그 얘기도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든지 또 이민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절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현재까지 이민국은 이 같은 추방 명령 증가 현상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조건을 이렇게 더 까다롭게 상향 조정해서 그에 따라서 추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설명도 아직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어떤 경우에 추방되는 거지? 내 케이스는 추방 좀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민 변호사들은 영주권 신청 등 정식 이민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라 할지라도 우편물과 또 이민 신분 상태를 각별히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신청했어요. 또는 그 외에 다른 합법적인 어떤 이민 서류를 제출해 놓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때는 우편물을 매일 수시로 체크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뭐가 우편물로 왔는데 며칠 안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야, 너 내일까지 연락하라 그러는데 연락 안 했어? 추방!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이민 신청을 해놓은 그런 사람들은 우편물을 매일 수시로 잘 체크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상태를 우편물이든 아니면 이민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이민국을 통해서도 그 상태를 면밀하게 계속 잘 추적하고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민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았다라면 절대로 혼자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그리고 좀 유능하고 좀 신뢰가 되는 그런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후 가능한 한 그런 이민 변호사와 법원에는 반드시 같이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하고 같이 갔다고 해서 안 될 게 되고 이런 개런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는 3월 1일부터요, 이 부동산 매매 종결을 담당하는 우리가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매매 종결을 담당하는 게 어디예요? 에스크로, 크게 보면 이제 에스크로 컴퍼니죠. 그 안에 무슨 타이틀 컴퍼니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데 에스크로 컴퍼니나 타이틀 회사는 그 부동산 매매 시에 현금으로 거래될 경우에는 또는 특정 어떤 대출 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시 연방금융거래범죄단속국에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현금 거래십니다. 왜? 자금 세탁 방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매매가 전액 현금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특정 대출 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구입자 또는 그러니까 바이어 또는 판매자, 셀러 등등의 모든 그 신원 내용을 다 보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정 대출 기관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냐? 그거는 이제 에스크로 컴퍼니가 이미 지금 리스트를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문의를 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바이어, 셀러 모두 다. 그러니까 내 집을 사는데 저 사람이 100% 캐시 들고 와서 사는데 근데 내 이름까지는 왜? 근데 정부는 양쪽 다 주시하는 거죠. 서로 이 현금을 주고받고 자금 세탁하는 게 아닌가. 바이어뿐만이 아니라 셀러 등등등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관 이름으로 구입한다면 해당 기관의 이름, 그리고 이제 개인일 경우에 개인의 이름, 그러니까 리걸 풀 네임, 그리고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또 시민권자면 시민권자 넘버 또는
그 납세자 번호가 있을 거예요. TIN이라고 하죠. 이 틴 넘버 등등등을 모두 이 에스크로 컴퍼니가 바이어 셀러한테 다 이거 달라고 해가지고 에스크로 컴퍼니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연방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3월 1일부터. 자, 이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에스크로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네.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바이어 또는 셀러는 계약 위반이라는 그런 혐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거용 부동산 신고 규정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규정의 시행일은 3월 1일부터입니다. 이제 한 열흘 남았죠. 2026년 3월 1일부터라고 이미 관보에 게재가 돼 있고요. 자, 매매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된 시점과는 관계없이 2026년 3월 1일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모든 이 거래에는 다 적용이 된다라고 관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금 세탁법 때문에 이제 한다라고 이제 그건 이제 목적이 그런 거죠.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머니 런더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방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Federal Register Part 1031320이라는 법안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금리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가격, 그리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식탁 물가로 인해서 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요즘 아주 많이 팍팍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이 가스값까지 기록적인 가스값, 이제 자동차 가스가 아니고요. 내추럴 가스, 집에서 쓰는 천연 가스, 천연 가스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면서 이 가계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록적인 한파 예보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많이 추우시죠. 추우니까 어떤 집들은 전기로 난방을 하는 집들도 있지만 또 어떤 집들은 이제 가스로 히터가 돌아가고 하는데 가스가 그래도 비교적 전기보다는 좀 싼데요. 근데 비교적 상대적으로 전기보다 싸다는 가스까지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파 때문에 이 에너지 비용 부담이 더 급증하면서 인플레이션의 그 어떤 파도를 간신히 지금 견디고 있는 서민들의 허리가 이제 더 휘게 생겼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그 집에서 쓰는 천연 가스 가격은 이건 이제 지역마다 카운티마다 주정부마다 이제 다 다르니까 그렇게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고요. 일종의 이제 선물 가격으로 이제 얘기하면 좀 뭉뚱그려서 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선물 가격은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70% 이상이나 폭등했습니다. 일주일에. 이제 선물 가격이니까 이게 추후에 우리 마지막 소비자 가격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이는 1990년 이후에 34년 만에 가장 큰 한 주간에 있었던 상승폭으로 기록됐습니다. 1990년 이후 34년 만에. 가격 수준 자체도 이 에너지 위기가 고조됐던 2022년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이례적인 그 천연가스 가격 폭등은 기상당국이 수년 만에 가장 강력한 겨울 폭풍과 또 극심한 한파 현상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적인 이 한파 현상을 딥 프리즈라고 합니다. 딥 프리즈. 네, 이게 얼마나 추우면 딥 프리즈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경고가 나온 데에 따라서 이런 천연가스 가격이 또 인상이라고 해서 지금 이중 겁니다. 추워서 걱정, 추워서 힘들어. 추운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히터 틀었는데 비싸져서 힘들어. 이런 거죠. 혹한으로 가정 난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가격 폭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격 폭등이 단순한 수요 증가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추우니까 여기저기서 막 히터 다 틀잖아요. 24시간.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 논리에 따라서 공급은 똑같은데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죠. 네, 물론 지금 그런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단순히 추워서 히터를 많이 떼서 수요가 늘어나서 생긴 현상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공급망의 마비, 생산 차질 등등이 여러 가지가 겹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중, 삼중 압박 구조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술적인 문제는 freeze off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급망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freeze off 너무 추워서 이 공급을 하는 이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추워서 히터를 틀어야 돼서 가스가 필요한데 추워서 가스 파이프가 막히는 겁니다. 자,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그 배관 내부의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가스의 흐름을
뭐 굉장히 느리게 만든다든가 더 악화되면 아예 그냥 흐르지 않게 차단하는 그런 형식이 된다든가 이렇게 됩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천연가스 수요가 정점에 달했을 때 공급 통로인 파이프라인이 얼어붙으면 가격 변동성은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얼어붙으면 또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 가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얼어붙으니까 소비자한테 못 가니까 소비자는 이제 쓰고 싶어도 못 쓰죠. 못 쓰니까 소비자는 이제 굳이 돈 낼 게 없죠. 그러니까 회사로 보면은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오는데 알아봤더니 이게 막혔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이거 사람 쓰고 기술 쓰고 장비 쓰고 해서 이걸 또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중 삼중 회사도 그런 이중 삼중고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고 나면 결국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거를 또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 집에서 쓰는 가스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전력 수요 압박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부 지역 같은 데는 전기를 난방원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히터다 하면은 이제 가스로 이제 사용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다른 건 전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에어컨은 전기인데 겨울에 히터는 가스더라고요. 뭐 이제 대부분 이제 캘리포니아는 그런데 이 남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 혹시 맞나요? 제 얘기가 남부 지역은 그 겨울에 히터 난방도 전기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네. 그런 가구가 많은데 미국 전체 그 전력 생산의 약 40%가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천연 가스로 한답니다. 그래서 가스값의 상승은 꼭 전기값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 구조에 얽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미노 현상. 네. 자,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사는 한 주민은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자신이 받은 그 가스값 고지서를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33달러에 불과했던 그 가스 요금이 올해 1월에는 243달러로 7배 이상 뛰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8월은 이제 여름이니까 거기도 그 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름이니까 가스를 많이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밥해 먹는 것만 썼을 수 있어요. 여름에 뭐 난방을 할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에어컨은 가스로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름에는 그 가스를 안 썼으니까 33불 뭐 그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이것도 뭐 좀 굉장히 적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겨울에는 난방을 가스를 떼니까 이게 33불이 243불이 되어버렸다라면서 아주 울먹이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식탁 물가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그 누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비프, 고깃값, 그리고 채소, 달걀 등 이 필수 식자재 가격이 뭐 너무 잘 아시죠? 예년보다 너무 많이 오른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장 보기가 뭐 무섭다라는 얘기 나온 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닥친 이 난방비 폭탄은 이 서민 가계의 이 마지막 가처분 소득마저 마지막 조금 여유 있을 수 있는 그 약간의 그 마지막 남은 그 소득마저도 다 써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타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난방비 급등을 우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겨울 엄청 추워서 고통이지만 그걸 추운 걸 해결하려고 난방 떼니까 이 뭐 돈 많이 나와서 그것도 걱정이시죠.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집값과 식비가 그러니까 집 페이먼트도 오르고 또 각종 식료품비, 그로서리 비용이 뭐 안 오른 게 없는데 가스비 고지서를 열어보는 게 벌써부터 두렵다라면서 이 한파가 길어지면 난방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를까봐 정말 밤잠을 설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이유는 뭐 걱정도 되니까 그렇지만 밤에 추우니까 난방을 좀 따뜻하게 좀 좀 더 온도를 올려서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러자니 가스값 너무 많이 나올 것 같고 이게 또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대로 가중치가 붙어갖고 더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릴까 온도를 하고 내리자니 너무 추워 좀 올릴까 내릴까 이거 생각하다 밤잠을 설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전이 돼도 걱정. 정전되면 추우니까 뭐 큰일 나잖아요. 그 정전이 돼도 걱정. 그 정전 끝나서 이제 다시 복구가 돼서 다시 전기가 들어와서 또는 가스가 들어와서 난방을 켜도 걱정. 이래저래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이 겹쳐 있는 그런 시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자, 힘든 시기인데요. 이 한파 뭐 가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 이번 주까지는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월이 지나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길게 봐서
뭐 한 3주, 정말 길게 봐서 한 달만 우리가 조금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이제 견뎌내시면 그다음부터는 봄이 찾아온다라는 것. 뭐 1월 달 거의 다 지났어요. 그래서 2월 한 달만 좀 우리가 잘 견디면 3월 봄이 찾아온다라는 것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의 항공사가 5개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 진에어 등등등인데 그 대한항공 소속 5개 항공사가 이 여객기 기내에서 이 보조 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진에어, 에어 부산 그리고 에어 서울 등등인데요. 국내선은 물론입니다만은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도 이제 어제부터 보조 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쓴다든지 태블릿 쓴다든지 노트북을 쓴다든지 무슨 카메라 등등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보조 배터리로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기내에서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기내에 갖고 타는 건 괜찮아요. 단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보조 배터리를 이걸 위험하니까 기내에 갖고 타면 안 되고 내 짐에다 넣어야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내 짐에 넣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오히려 보조 배터리는 갖고 타는 건 괜찮습니다. 갖고 탈 때 이제 내가 보조 배터리를 갖고 탄다라고 이제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건 갖고 타서 기내에서 이 보조 배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 그걸 사용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보조 배터리를 보통 비닐백 같은 데 넣어야 됩니다. 별도로. 만약에 내가 보조 배터리를 2개 가져간다면 비닐백 2개, 비닐백 하나에 하나씩 그렇게 각자 별도 이 비닐백에 담아야 됩니다. 그 개별 파우치라고 하죠. 네.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한 개씩 따로따로 넣어서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왜냐면 이 보조 배터리가 2개가 붙어 있다가 갑자기 무슨 합선 같은 게 날까봐 또는 충돌을 하면서 과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거기서 스파크가 발생을 이래서 따로따로 포장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내에 갖고 가는 건 되는데 이렇게 따로 개별 파우치에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내에서의 보조 배터리 사용 당연히 금지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내에 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반 이후에는 또 그다음에 그렇게 개별 파우치에 넣었죠. 그리고 이거를 그뭐 비행기 내가 가는 동안에 어디다 갖고 있어야 되느냐. 네, 이거를 기내 선반 거기다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 손이 닿는 곳,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곳에 그걸 이렇게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자리, 내가 이제 무릎팍 앞에 있는 거, 뭐 포켓 같은 거 있죠? 거기다 놓는다든지,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손에 닿을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수시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는 보관을 해야 한다라는 게 어제부터 그게 이제 강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군이 항공모함 전단 등 군사 자산을 지금 총동원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최고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란 쪽 중동 지역에 다시 조금 전운이 감도는 그런 좀 위험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란 공격을 미국이 준비 중이다라는 소문이 중동 지역에서 이제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일 이란을 실제로 공격할 경우에 이란은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보복으로 중동 지역 곳곳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복과 그러니까 미군의 공격, 그다음에 이란의 보복, 또 이 보복에 대한 미군의 재보복. 이런 식으로 보복과 재보복의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가 지금 중동 지역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현재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당장이라도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채비를 거의 다 해놓은 상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만일 백악관이 이란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는 거죠. 명령을 내린다면 이론상으로 항모 전단이 하루 정도 만에 군사 행동을 바로 할 수 있게 지금 현재 가 있는 위치라든지 또는 준비 상황이라든지 이런 태세가 이미 다 되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공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항모 전단을 그쪽 중동 지역에 보낸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F-15 그 공격 전투기 12대를 중동 지역에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이란과 그리고 친이랑 무장 집단 헤즈볼라 등등 이들은 이란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막 외치고 있죠. 강경한 표현을 뭐 각종 표현을 다 동원해서 외치고 있는데 미국의 그 군사 자산이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나 전투기가 중동에 전개된 이후에 친이란 세력들도 지금 이란이 공격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보복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 굉장히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미네소타나 이쪽은 조금 긴장이 완화되고 있습니다라는 뉴스를 처음에 드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참 저도 좋았는데, 반대로 뭐 이런 와중에 이제 중동 지역의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헤즈볼라 전사들에게 전쟁에 대비하라라는 명령을 이미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실제로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 우리는 순교자 작전을 선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순교자 작전 또는 때로는 그들이 뭐 자주 하는 무슨 성스러운 전쟁 뭐 이런 거를 선포할 때가 저는 제일 불안합니다. 이제 그런 일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은 한 남성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을 단순히 처음에는 근육통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진단을 받은 미국의 46세 백인 남성의 사연이 지금 미국에서 SNS를 통해서 계속 막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나 갖고 와서 혹시나 좀 도움이 되실까 좀 전해드리려고 그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핸디맨으로 일해온 크리스 쿡이라는 사람인데요. 오른쪽 등 윗부분이 계속 아파서 처음에는 일 때문에 그런가 하다가 결국은 너무 아파서 이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2달간의 허리 통증, 오른쪽 허리 약간 윗부분, 그 2달간의 통증이 있었지만 직장에서 좀 삐끗했나 또는 매트리스를 간 지 얼마 안 됐대요. 새로운 매트리스. 그래서 새 매트리스 때문에 잠을 편히 자지 못해서 생긴 근육통인가 처음엔 이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왼쪽 폐는 이미 상당히 손상된 게 발견이 됐고요. 또 심장 주변에 여러 개의 혈전도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치명적으로 이 췌장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즉 췌장에 악성 종양이 있었으니까 췌장암인 거죠. 네. 이후 진행성 췌장암 진단과 함께 6개월에서 최고 췌장 12개월밖에는 남지 않았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일리 메일과 그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나는 평소 채식 위주의 식단도 유지했고 가공식품 같은 건 전혀 먹지도 않고 건강하게 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주목하는 게 그 유전자, 이제 가계 이력, 병력, 그겁니다. 일단 그가 말한 걸 좀 더 전해드리면 나는 그렇게 가공식품도 거의 먹지 않고 채식 위주의 식단 유지하고 또 요가도 평소에 자주 하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적이 뭐 없는데 그래서 나에게 이런 진단이 내려진 게 더 충격적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6개월에서 12개월 어느 날 허리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6개월 또는 1년 남았다라는 통보를 받았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건설 노동자들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면서 부상이나 허리 통증에 익숙해져서 증상을 무시하지 말고 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건설 노동자들만이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뭐 남자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여자분들도 집에서 집안일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집안일 많이 하다 보면 아이고 오늘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허리가 좀 다른 날보다 더 아프네. 물론 하루 이틀을 아프고 없어지면 괜찮죠. 근데 이게 좀 계속 가네. 그러다 보면 물론 뭐 그게 디스크일 수도 있고 뭐 허리가 삐끗한 거일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 또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췌장암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뭐 증상이 뭐 뚜렷하지 않아서 소위 말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그런 암이잖아요. 자, 췌장이라는 것은 소화를 돕고 또 인슐린과 글루카곤 같은 그 호르몬을 생성해서 음식 속의 당분을 이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죠. 그런데 췌장암이 생기면 췌장이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혈당 수치가 이제 매우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 올 수 있고요. 급격한 피로감, 또 평소에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심한 소화불량, 계속되는 소화불량 등등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는 게 바로 이 췌장암입니다. 자, 영국의 국립보건서비스는 복부 팽만감 같은 이 소화불량 증상이라든지 식욕부진, 고열,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변비 등이
계속되고 끊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매우 위험한 신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췌장암 걸릴 확률은 1.7배 훨씬 높다라면서 담배를 끊는 건 당연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또요, 이 췌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췌장암 발병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는 점도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당뇨병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췌장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꾸준한 치료와 함께 육류 중심의 고지방, 고칼로리 식단 같은 걸 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췌장암의 일부는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국립보건연구원은 이제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그 46세의 미국 남성 자신은 건강 식단도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가공식품도 거의 먹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 가계에 그 남성의 가계에 바로 이런 그 췌장암 환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췌장암의 일부는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좌우를 하는 그런 암 중에 하나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직계 가족 가운데 50세 이전에 췌장암에 걸린 사람이 1명 이상 있다면 정기검진을 자주 받아보는 게 매우 좋다. 강력하게 그걸 권고한다라고 영국 국립보건원은 밝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갔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은 이 남성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수시로 SNS에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금연을 비롯해서 꾸준한 당뇨 관리 등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많이 지금까지 우리가 신경 썼던 것보다도 정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